10년 빠른 방송 설마 했던 그 세상 지금부터 여러분의 귓가에 펼쳐집니다. 정영진 최욱과 함께 미리 만나는 미래 미미클럽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미클럽의 정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한 주 대단히 아쉬운 최욱입니다. 네. 이제 8회차입니다. 최욱 씨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모양이에요. 약간 오늘 클로징 할 때 눈물 날지도 모를 거예요. 요즘 들어 이렇게 조바심 내는 거 처음 본 것 같아. 마지막 회 할 때 어떡하려고 그래요, 최욱 씨? 요 마지막 회는 진짜 나 울 거예요. 네. 마지막 회 시즌 2에서 만납시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께서 많은 댓글 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부대는 여기저기 다 있으니까요. 네, 저희도 댓글 부대한테는요. 네. 그냥 꽁으로 시키는 거 아닙니다. 저희 다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청취해 주시는 분들, 특히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마음으로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매회 SKT 인사이트 블록을 통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고, 오늘 방송도 잘 들으셨다가 퀴즈를 맞춰주시면 또 어마어마한 상품들, 인공지능 스피커, 웨어러블 스피커, 커피 쿠폰 등등 여러 가지 드리고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어떤 분야를 함께 할 건가요? 그동안 우리가 조금 지루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4차 산업에 대한 너무 좀 뻔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 좀 새로운 얘기가 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오늘만은 정말 새롭습니다. 바로 의료. 왜? 너무 좋아. 왜냐하면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의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술의 발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죠. 인간의 생명 연장, 그렇죠. 그리고 치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진짜 좀 제대로 된 분 데리고 왔어요. 네. 서울 와이즈 요양병원의 김치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이즈 요양병원 원장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원장으로 있고 환자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지금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말씀 가끔 듣습니다만은 환자들이 너무 좋아하셔서요. 원장 잘생겼다, 원장 손 한번 만지자. 그래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핏 요양병원 하면은 4차 산업혁명과는 대단히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저 선생님의 이력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네. 네. 일단은 의대를 나오신 겁니까? 네,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어디요? 어디? 우리 또 이런 거 보거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기다렸어. 물어봐. 정말 난 저런 눈빛이 너무 꼴보기 싫어요. 아까부터 기다렸어. 학교 물어봐라. 학교 제발. 진짜. 왜 서울대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그렇게 타고 나서요. 타고 나. 그 서울대 의학과 우리 좀 명승권 씨. 소개열이시네. 그렇구나. 맞습니다. 저희 선배님. 선배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승권 박사에 대해서? 훌륭한 분이시죠. 훌륭해? 네, 말씀도 잘하시고 또 의사로서 훌륭한 분이시고 또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아주 훌륭한 선배님이십니다. 우리한테는 되게 하찮은 사람으로. 실제로는 굉장한 분이십니다. 그래요? 근데 서울대병원에서 내과 전문의 하고 갑자기 이상한 데를 갔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맥킨지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를 가서 한 2년 남짓 일을 했었습니다. 무슨 거기 회사 사람들 뭐 돌봐준 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 회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컨설턴트로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료들은 주로 MBA 마친 친구들과 같이 큰 회사에 들어가서 컨설팅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 경영학과 나와야 가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생각보다 다양한 분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스탠포드의 무슨 원자력 공학 박사 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의사만큼이나 독특한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맥킨지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데거든요. 네. 맥킨지 들어가려고 진짜 별별 로스쿨 나온 애들도 많이 들어가고. 돈 많이 받더라고요. 여기 초봉이 연봉 한 2억 정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MBA를 갔다 오신 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1억 2천만 원 정도. 초봉이? 그러니까 MBA 갔다 오신 분들 기준으로 했어요. 초봉이 월천이야. 월천이야. 초봉인데? 초봉이 월천대사라고. 와, 대단하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왜 여기 들어가셨을까요? 사실은 이제 제가 다른 일에 대한 호기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좀 재밌는 거 없나 이러고 생각하다가 저거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특이하시다. 거기 들어가기 힘들죠?
쉽지는 않았는데 의사랑 그냥 뽑아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절차를 다 밟았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사실 도움을 좀 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중에 많지는 않지만은 몇몇 분들이 이미 컨설팅을 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특히 채용 쪽. 예, 제가 찾아갔더니 그분들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어떻게 통과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도움을 주셨었고요. 지금까지는 4차 산업혁명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 다음엔 뭐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삼성 서울병원에 들어갔었고요. 삼성 서울. 야, 이거 진짜 어려운 데 아니에요? 진짜 엘리트 코스만 밟았네. 와, 진짜 꼴보기 싫다. 짜증나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천재예요 본인이? 천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뭐 운이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냥 이렇게 말하면 또 재수 없을 수 있지만은 그냥 나름 열심히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천재는 아닌 것 같고요. 학력고사예요, 수능이에요? 저희 수능입니다. 수능 몇 점 만점이 몇 점이죠? 저희 때 200점 만점이었고요. 200 만점에 제가 한 174점인가를 받았을 겁니다. 174점? 예. 별로 안 높은 것 같은데. 어디 서울대 갔대요? 그때 되게 어려웠었나요? 되게 어려웠던 건 아닌데 이게 조금 운이 좋았던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서울대 입시에서 200점을 300점으로 환산해서 반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100점을 통으로 그 탐구 영역에다가 사회랑 과학 탐구에 100점을 반영했는데 거기서 찍은 게 다 맞았고 다른 데서는 찍은 게 틀렸는데 100점 더 주는 데서 찍은 게 다 맞는 바람에 점수가 좀 아무튼 간에 아직까지도 4차 산업혁명과의 접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을 개원했고 한 만 5년 정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언제 만나는 거예요? 언제 만나셨어요? 그거는 사실 요양병원과는 좀 별개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것저것 돌아가는 일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요새는 뭐가 좀 재밌나 싶어서 들여다보다가 한 이제 2, 3년 전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었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뭐 글도 좀 써보고 그래서 블로그 운영도 해보다가 그게 쌓여서 책도 좀 냈었고요. 그래서 책을 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들에게 뭐 도움을 준다든지 또는 투자를 한다든지 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책이 의료 4차 산업혁명을 만나다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제작진이 요 껍데기만 딱 보고 섭외하거든. 참.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 하나 해놓고 사실 이게 판매가 목적이 아니야. 이 책 내놓고 그럼 이 책으로 이제 저 어디 강의 좀 와달라. 뭐 이런 게 이제 목적이죠. 간판 따는 거지. 네. 아니 뭐 틀린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네. 다만 제가 원래 책 제목을 이렇게 안 정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목을 하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 말리시더라고요. 요새는 4차 산업혁명 정도는 들어가야 좀 팔린다. 출판사도 좀 생각을 해달라. 네. 이렇게 해서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봐야겠죠. 네. 일단 4차 산업혁명 의료랑 만나면 그러니까 뭐 뻔히 무슨 IBM 왔으니 뭐 수술 대신 이런 얘기 해주실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세요. 우리 이런 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지긋지긋해. 근데 제 말이 맞긴 맞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과 중요한 그 코어는 의료 부분 아닙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려운 얘기 하려니까 현기증이 나네. 야, 재욱 씨, 난 말 더듬는 건 처음 보는 거 같아. 갑자기 현기증 나네. 코어가 막 나오고. 나 현기증. 나 쓰러질 뻔해. 서울대한테 앉고 싶어가지고. 핵심이라는 얘기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요? 야, 난 최욱 씨가 코어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여튼 의료가 정말 중요합니까?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네,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최욱 씨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은 욕구는 그냥 모든 인간이 가진 욕구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든 인간이 사실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뭐 4차 산업혁명을 떠나서 의료 자체의 가치는 거기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좀 더 드리겠지만은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산업이 저는 의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까 왓슨이라는 인공지능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라는 것의 본질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건 신용업입니다. 신용업이요. 신용.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제가 의사인데 환자들에게 가서 야 니들은 잘 모르잖아. 내가 잘 알거든. 그리고 내가 잘 알아서 심지어 국가에서 면허를 줬는데 니들은 잘 모르지만 내가 의사니까 나를 믿고 따라가자. 하면은 사실 환자들은 조금 불만이 있어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보신다?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해보는데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이 되면서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의사보다 훨씬 빠르게 학습할 수 있고 나는 최신 논문 모든 걸 다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인 의사는 사실 그게 힘들거든요. 네. 그럼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내가 의사보다 잘 아는데 네가 왜 신용을 다 가져가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돼서 그런 인공지능을 만약에 자연스럽게 환자들이 쓰게 된다면은 이게 기존에는 의사들이 모든 것을 독점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모든 산업 중에 어떤 특정 집단이 가장 큰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산업이 의료였었는데 그게 한 번에 깨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약간 난 깨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 안구건조가 좀 요즘 심하거든요. 예. 안구건조 좀 제 거 고쳐줄 수 있습니까? 뭐 제 분야는 아닙니다만 사실 인공 눈물 넣는 거 말고는 아직은 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좀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봐봐요. 인공 눈물 넣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 제가 어디 안과를 갔더니 얘기 한번 최욱 씨한테는 한 것 같은데 막 보시더니 속눈썹을 뽑는 거예요. 예. 속눈썹을. 네. 그래서 속눈썹을 왜 뽑으시나 했는데 어쨌든 뭐 그게 뭘 자극해서 하여튼 되나 눈을 자극을 해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계산하고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제 뒤로 이제 그 컨택트 렌즈가 눈 뒤로 들어간 친구가 이제 와서 앉아서 이제 또 진료를 받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 치료하실 때도 갑자기 속눈썹을 또 뽑으시더라고요. 네. 그분은 일단 손님 오면 뽑고 시작하는구나. 속눈썹부터 뽑고 시작하는 거야. 인공지능은 안 그럴 거 아니냐고. 그 의대 출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니까 옆에 안경점도 같이 하시는데 좀 약간 그래서 나는 인공지능이 더 신뢰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꼭 그 경우만은 아니겠지만은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사실 사람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할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피곤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놓치는 게 있을 텐데 뭐 인공지능은 사실 그런 건 없을 테니까요. 야, 어떻게 그렇게 원초적이고 원시적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아저씨 있는 그 의자에 딱 앉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나는데 그 옆에 핀셋이 종류별로 굉장히 많아. 일단 속눈썹 뽑으면 내가 볼 때 그건 같아. 속눈썹 일단 뽑으면 아프잖아. 아프니까 눈물도 나고. 그러니까 좀 작용이 나. 눈도 좀 촉촉해지고 하니까 대체로 그냥 아주 가벼운 것들은 속눈썹만 몇 개 뽑아주면 대충 뭐 괜찮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 다른 기 환자도 속눈썹 다 뽑고. 우리 엄마가 하는 행동이거든요. 민간요법을 거기서 쓰고 있네. 그러니까 그 의사분들 사실 새로운 의학 정보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 게을리한다고 해서 그거 의사면을 뺏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뭐 냉정하게 그렇긴 합니다. 물론 이런 제도가 있긴 합니다. 1년에 일정한 시간 이상을 연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의사 면허를 등록할 수 없게, 갱신할 수 없게 하는 제도가 생기긴 했습니다. 근데 뭐 연수 대충 받는다고 막 당신 아웃이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나름 좀 엄격한 제도들이 생기고 있고요. 제대로 안 하면은 점수 자체를 안 주는 식의 뭐 방법도 생기고 있어서 점점 또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런 뭐 원시적인 얘기 했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좋고 우리나라도 좋고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어떤 의료계의 변화된 모습이 좀 있습니까? 사실 이런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생각보다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군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언급하셨던 왓슨 같은 것들이 뭐 신문에도 실리고 실제 국내에서 한 7개 병원 정도가 이미 쓰고 있고 이런 정도는 있긴 하지만은 왓슨이요. 벌써 써요? 예.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왓슨을 병원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일단 진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는 왓슨은 진단은 아니고요. 치료 방침 결정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암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에게는 어떤 종류의 항암제를 쓰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줍니다. 의사한테? 네네. 그럼 의사가 그걸 보고 참고를 하는 거지 그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 참고를 합니다. 근데 실제 세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그 의사 한 명이 쓰는 게 아니라 의사 여러 명이 진료하는 진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환자들에게는 잘 안 하는데요. 다학제 진료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항암 치료할 교수, 수술할 교수, 뭐 방사선 치료할 교수들이 다 모이는 진료가 원래 인공지능과는 별개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서 의사 자리 하나를 왓슨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왓슨이 어차피 서로 토의를 했기 때문에 왓슨이 제시한 의견을 의사들이 토의를 하고 우리들 의견에는 다 감안했을 때 이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걸 환자에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현상은 일부이긴 하지만은 가끔은 아니고 드물지만 의사의 의견과 왓슨의 의견이 달랐던 경우들이 몇몇 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중에 일부 건에서는 환자들이
나는 왓슨을 택하겠다라고 했던 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환자한테 그걸 공개를 하는군요. 왓슨은 네, 그 자리에서 다 드러나니까요. 아, 그래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환자 의견을 물었더니 자기는 왓슨으로 하겠다. 그러면 의사는 기분 나쁘고 치료 안 할 것 같은데. 조금 자존심의 생채기는 갈 수 있겠지만은 또 의외로 쿨하신 분들 많으시니까요. 왓슨 저 코드 뽑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일부러 조금 아프게 뭐 주사바늘 찌른다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왓슨이 있고 또 뭐 의료와 4차 산업 연결해서 뭐 지금 이제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곧 다가올 이런 것들은 어떤 뭐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제일 사실 흔한 것들은 앱이 많습니다. 앱이요?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앱들이 많은데요. 그냥 저희가 이제 앱이면은 뭐 보통은 뭐 만화나 이런 걸 보면서 시간을 즐겁게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카카오 택시 같은 것들처럼 내 삶을 좀 편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게 많은데 거의 같은 맥락에서 질병 관리를 도와주는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은 앱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앱인데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아요? 네네. 가령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벌써 몇 년 지난 앱이긴 하지만은 블루스타라는 이름의 앱이 있는데 당뇨병 관리를 도와주는 앱이고요. 그래서 당뇨 환자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약을 제 시간에 먹는다든지 그리고 식사 칼로리를 잘 조절하고 운동량도 관리하고 심지어는 저혈당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도와줄지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거 좀 약한 것 같은데. 네. 그냥 우리한테 알람 정도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많은 콘텐츠가 들어가 있죠.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6시간에 한번 지금 인슐린 맞을 시간입니다. 뭐 이런. 네, 그런 걸 알려주고 실제로 맞았는지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그거 좀 약하네. 그리고 최근에 좀 나왔던 거 중에는 최근에 역시 FDA 승인을 받은 거 중에 스마트 알약이 있습니다. 스마트 알약? 예, 뭐냐면은 알약 안에 센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알약을 환자가 먹으면은 위에서 소화가 되겠죠. 이건 신기하다. 예, 근데 그래서 평소에 환자는 자기 명치에다가 파스를 하나 붙이고 다니고요. 그럼 알약에서 알약이 소화가 되면 신호가 나오게 될 거고 그 신호가 파스로 가고 파스가 신호를 받아서 스마트폰에게 전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약을 제대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제일 정확한 방법이고요. 왜 굳이 이런 정도의 기술을 쓰는 거냐면은 왜 저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이제 정신과 환자들 이 약을 제대로 안 먹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신과 약이 환자를 좀 졸리게 만들거나 몽롱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혀 밑으로 딱 숨기죠. 네, 막 혀 밑으로 숨기고 안 먹는 척하니까 입 열어봐라 이러는데 이거는 위에 들어가야만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제일 정확한 방법인 거죠. 이것도 좀 신기하네. 그거는 아주 좀 흥미로운 얘기네요. 그리고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한데 제가 이건 참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대단하진 않을 수 있는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말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집에서 정액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키트도 집에서 있습니다. 정액 검사? 네네. 정자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가령 어떤 방식일까요? 이제 그렇게 정자를 일단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그것을 아이폰 카메라랑 연결을 시키면은요. 아이폰 카메라를 통해서 정자의 운동성을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보여요? 네. 확대되니까요. 그냥 아이폰 카메라를 쓰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확대경을 쓰긴 합니다. 간단한 확대경을 거기다 써가지고 그걸 넣게 되면은 이제 정자의 활동성을 보고서 이 사람은 뭐 불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건강한 정자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현재 있다고? 네, 일본에서는 이미 시판이 되고 왜 있습니다. 반말하냐고. 너무 신기해서 그래. 왜 그래? 갑자기 너무 흥미를 보이시네요. 그래요? 정자를 그러면 배출한 다음에 그거를 아이폰 갖다 대면 된다는 거죠? 아이폰에다가 그 현미경 같은 간단한 키트를 끼운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세트가 다 있어가지고요. 거기다 딱 끼워서 넣게 되면은 그것을 촬영을 해가지고 정자의 운동성을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요? 이거 신기하네. 그럼 이제 데이터가 다다닥 나온다는 거죠? 그걸 해서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정확도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아직은 병원에서 하는 만큼 정확하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다만 이런 용도는 있겠죠. 이 사람은 너무 정확하니 너무 정자 운동성이 좋으니까 아예 병원 갈 필요도 없다를 걸러내줘도 사실 많은 남성분들이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난임 부부들이 있을 때 남자도 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민망하잖아요. 뭐 두 분은 검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민망한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병원에 가서. 둘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으셨겠네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참 민망했는데 만약에 집에서 간단하게 해서 그 민망한 상황을 피해갈 수 있다면은 분명히 돈 내는 사람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정액만 따기를 갖다 대도 언제 성관계를 했는지 이게 나오면은 큰일 나죠. 정영진은 진짜 나 진짜 아찔하다 형.
상상도 하지 마. 그게 과학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능해? 아니 그 양이나 이런 거. 상상도 안 돼. 한번 비뇨기과 선생님들과 말씀을 한번 나는 나눠보겠습니다. 가능한 것 같아. 언제 했는지? 네. 뭐 하려고? 잡아낼 수 있잖아. 바로 저 현행법으로 체포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작용도 있네. 4차 산업혁명이. 그건 참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여성분들의 침을 어떻게 아마 뭐 묻히든가 배란 검사 뭐 그런 거 예. 그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거 있죠. 나와는 있는데 아직은 좀 정확도에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사실 좀 더 기술이 발전하면은 뭐 완전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슨 투명한 무슨 플라스틱 판 같은데 침을 하여튼 묻히든가 그래갖고 카메라 뒤쪽에 이렇게 딱 어떻게 설치를 하면 거기에 이제 뭐 그 모양에 따라서 그 침의 무슨 모양에 따라서 그게 뭐 눈 결정처럼 이렇게 막 보이는데 그게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이제 뭐 배란기다 아니다 요걸 이제 맞습니다. 알려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저 불금쇼에서 광고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벌써 광고까지 하셨네요. 네네네. 제가 하니까 배란기로 나와가지고 농담입니다.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이제 이건 스마트폰은 사실 우리의 뭐 체온을 잰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뭐 뭔가를 이렇게 측정하기 사실은 쉽진 않잖아요. 예. 그러면 뭐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것들 뭐 요즘에 뭐 손목이 차는 시계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측정해 주는 것들은 좀 많이 발달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하셨던 뭐 스마트워치나 그와 비슷한 종류의 웨어러블들은 이미 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미 쓰고 계시고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벨트라든지 또는 뭐 팔찌, 뭐 반지 그야말로 저희가 몸에 차고 있는 모든 제품들의 센서를 넣기 위한 시도는 많이 이루어졌고 시판된 제품도 상당히 많습니다. 운동선수들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쪽은 효용을 확실하게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심지어는 어떤 피로도를 측정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운동선수도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시키면 곤란하니까 최적의 뭐 운동 타이밍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로도 많이 쓰고 있고 이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팀들 훈련시킬 때도 많이 쓰고 있고요. 심지어는 아마 축구 쪽에서는 그 실제 경기를 할 때도 제한적으로 웨어러블을 쓸 수 있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예를 들면 운동한 거에 비해서 뭐 심박수가 너무 높다든지 그럼 이제 그 선수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고 교체 타이밍을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허용이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 치매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웨어러블 머리에다 뭐 머리띠 해가지고 좀 약간 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사실은 비슷한 시도가 있습니다. 있어. 마침 그러니까 묻지 마. 내가 뭐 얘기하면 나는 앞서간다고. 네가 상상한 건 너무 웃기잖아. 아니 머리에다가 머리띠를 둘러서 그걸 치매를 예방한다고? 예방 또는 아니면은 그 인자가 있는지 뭐 확인을 한다든지. 이게 있다고요? 예, 치료기의 형태로 심지어 한국 회사가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사실은 처음에는 치매를 노렸었는데요. 그게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는데 치매는 아무래도 대단히 힘든 병이라서 아마 치매에서는 조금 힘들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시판은 이미 되어 있는데 시판 허가를 받은 것은 우울증 치료에 쓸 수 있는 스마트 머리띠로 허가를 어떻게 받았습니다. 생긴 거예요? 그냥 그 왜 챔피언들 벨트 같은 형태로 생겼고요. 그래서 그걸 머리에다 두르고 거기에다가 이런 작은 스마트폰 같은 장비가 있어서 그걸 하나 끼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 같은 장비에다가 의사가 어떤 세팅을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전류를 어떤 간격으로 흘려줄지를 의사가 세팅을 거기다 해주면은 환자는 그걸 처방받아서 집에 가서 자기 머리띠를 두르고 거기에 그것을 넣고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울증이 좀 개선이 돼요? 예, 이미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고요. 물론 약을 안 쓰고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약을 쓰면서도 함께 썼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증명이 됐습니다. 뇌파를 또 자극을 주는 거예요. 답답하네. 상상력이 없어. 아유.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 업계를 모르시는 분이 갑자기 이런 사례를 드시니까 저도 사실 체육시계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교육만 받은 사람들은 상상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옆에서
아주 가짠다는 느낌 있잖아요. 이 2차 산업혁명의 모습이거든요. 아유 참. 혹시 이렇게 입는 팬티를 통해서 정력이 강화되는 이런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는 없습니까? 감퇴시키는 거 없으니까 입혀야 됩니다. 이거 어딜 가나 지금. 아유. 예,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사실은 진짜 돈 되는 건데. 이거는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판되진 않은 것 같고요. 영국에서 지금 제품 얘기가 나왔었는데 스마트 콘돔 얘기가 나왔어요. 스마트 콘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이제 성병이 발생을 했는지를, 그러니까 성병이 그 관계를 통해서 생기는지를 바로 확인되는 색깔로 거예요? 뭐 나타난다 이런. 그러니까 사실 100% 믿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제품들이 마른 번지르를 한데 사실 못 믿을 제품들이 많으니까 이게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표방한 제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콘돔은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의 링 같은 형태로 끼우고 쓸 수 있는데 링? 네, 링의 형태로 이제 거기다가 끼우고 성관계를 가지면 그 성관계를 가졌을 때의 속도라든지 각도 이런 것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속도로 이렇게 잘했다라든지 이런 게 미신하다든지 참 잘했어요라든지 도장 꽝꽝 꺼져라 이놈아 당신은 토끼입니다 이런 거 그게 이제 다 데이터화 된다는 거군요. 예. 근데 아까 그 성병 체크는 굉장히 그거 대박 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실제 가능하다면 정말 센세이셔널 할 것 같습니다. 와, 그 대박이다 진짜. 근데 성병이 뭐 물론 이제 다는 안 되더라도 뭐 몇 종류는 바로 확인이 가능할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완전히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저희가 알고 있고 뭐 피검사라든지 또는 분비물 채취를 통해서 예전에 검사를 했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기술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또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진짜 나오면 대박 나겠네. 이거는 현실성이 굉장히 높은 거 같아요. 꼭 필요하고. 그러니까 남자도 체크가 되고 여성도 체크가 되고 정확하게 그렇게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콘돔 밖에 무슨 뭐 시약 같은 게 이렇게 약간 묻어 있다거나 이래서 그게 이제 색깔을 바뀌게 한다든지 뭐 이러면 뭐 가능하겠죠. 아니 그 자체를 신소재로 만들면 되죠. 시약을 묻힐 필요 없이. 콘돔 재질 자체를 신소재로.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 정도 해내야지. 뭐해 서울대 나와갖고. 제가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 뭐 간판 들고 똥똥거리나 했지. 이런 거 좀 해야지 공익적인 거. 아니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이렇게 딱 발라놓으면 침이 묻으면 막이 형성되는 이런 즉각적인 콘돔. 그러니까 침을 딱 바르면 막이 딱 형성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그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긴 하네요. 그거는 너무 좀 이상하다. 상상력이 부족해 너. 아니, 그거는 이상해. 그건 너무 이상한 얘기야. 뭐 이상한 얘기라고 그래. 우리가 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항상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VR이거든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도 또 의료계에서 뭐 좀 많이 파생돼서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료를만을 위한 뭐 전용 VR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닌데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뭐 페이스북 같은 쪽에서 만든 VR을 의료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군대 특히 이제 미군 같은 경우에는 실전을 경험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전장에 계셨던 이제 은퇴한 군인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전쟁 경험이 외상이 된 셈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막 악몽을 꾸신다든지 영화에도 가끔 나오는 이제 그런 건데 그분들에게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되냐면은 그 상황에 일부러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좀 잔인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을 그러니까 물론 직접 거기 데려가진 않겠지만은 그 상황을 오히려 자꾸 자극을 시켜서 거기에 좀 둔해지게 만드는 무뎌지게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일 생생하게 할 수 있는 게 VR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벌써 최근처럼 이렇게 VR이 뜨기 한참 전인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미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미국 쪽에서는 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도 막 63층 빌딩 위에 서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자꾸 노출을 시킨다든지. 맞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실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진짜 그 효과가 있어요? 공포증이 사라질까요? 안타깝게도 제가 그 결과까지 받아보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원리로 따져봤을 때는 가능하다. 기존에는 그거보다 VR보다 약한 기술로 했는데도 효과를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대박이다. VR이라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박이네 이거는. 왜?
이것뿐만 아니라 그 예를 들면 뭐 벌레 공포증이라든지 그런 모든 공포증. 그거보다 무대 공포증. 예. 무대 공포증도 삼성전자 제일기획이 같이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야, 다 해소되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아이, 너만 뭐 밖으로 줄어드는 거야. 아니야, 그 공포증만 사라진다고 해서 네. 다 체육되는 건 할 수는 아니에요? 없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대중 앞에 서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뭐 발표할 일도 많고 그런 게 죽기보다 싫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이거 참 좋다. 그런 것도 있고. 이거 고맙네 이런 부분은. 아니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예를 들면 저 의과 대학생인데 실제로 수술을 바로 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네네. 이제 의사분들 수술하는 거 매번 이렇게 보기만 해서는 사실 조금 부족할 것 같고. 맞습니다. 그걸 이제 VR로 잘 정교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내가 수술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한번 교육을 하는 거는 아직은 수술까지는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의대생 교육용 제품들이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사실은 급한 데가 해부학 같은 데거든요. 네네네. 물론 해부는 결국 직접 사람이 직접 해봐야 되는 거긴 한데 그것도 사실은 좀 알고 들어가야 최대한 잘할 수 있을 텐데 네네네. 그래서 사전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실제 해부를 해보면은 그런 사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 힘들 수 있거든요. 환자마다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 네네네. 그래서 제 직접 경험만으로는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경험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수술 쪽도 이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방금 말씀하신 교육도 마찬가지고 네네. 또는 실제 그 집도하실 의사께서 미리 사전 연습을 해보기도 합니다. 매우 까다로운 경우일 때 요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는 거. 그런 셈이죠. 하면 이렇게 예전 방법대로 하면 혈관을 잘못 건드려서 위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한국 회사 중에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 의사 역시 마찬가지인데 의사들의 어떻게 보면 교육을 도와주는 건데요. 네네. 예를 들면 백내장 수술 교육이 생각보다 병원에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VR을 통해서 안과 의사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을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실제 국내 회사가 제품을 제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새로운 뭐 어떤 수술 방법이라든지 뭐 치료법에 대해서 보통 의사들이 뭐 세미나나 네네. 학회 이런 걸 통해서들 그냥 PPT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는 직접 그 체험하듯이 VR 같은 걸로 야, 훨씬 더 좋다. 낫겠네요. 네. 이거 내가 얘기했지 의료가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근데 사실 VR보다 조금 더 저는 흥미로울 수 있는 게 AR이라고 생각하고요. AR이요? 소위 말하는 증강현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과 가상현실과를 이제 합하는 개념으로 네네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수술을 할 때 네. 저는 물론 수술하는 의사는 아니지만은 수술할 때 갑자기 이 환자의 CT가 다시 보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또 옆에 가서 CT를 보고 환자한테 오고 왔다 갔다 했어야 돼요. 그게 두 개가 겹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데이터를 겹쳐서 보면은 이 장기 바로 뒤에 혈관이 숨어 있구나라든지 이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거든요. 야, 네. AR이 그래서- 포켓몬고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수술의 종목이 되니까 네. 기가 막히네. 그런 용도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겁니다. 내 얘기했지? 사실 사람이 의료가 꽃이라고 내 얘기했잖아. 처음에 얘기했잖아. 출발할 때. 와, 기가 막히다 진짜. 올 때마다 이 소리야. 4차 산업은 게임이 최고야. 이런 얘기를. 너무 감동받지 마시라고. 네. 너무 감동 받았었는데. 네. 그럼 이제 보통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공포 얘기하는데 네. 의료계만큼은 네. 전혀 다른 시장이 열릴 것 같아요. 의료계도 의사들 일자리 줄어들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에 대한 예를 들어- 공포가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있습니까, 의사들? 네, 맞습니다. 왜냐면 뭐 예. 수술까지 직접 로봇이 하는 건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예. 진단. 진단이랑 뭐 처방 이런 특히 거- 이제 네. 영상 검사를 판독하는 것은 네네네. 상당한 위협이 될 거라고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상 판독. 엑스레이라든지 CT, MRI 같은 것들을 왜냐면은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최근에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발전한 영역이 그런 이미지 판독이거든요. 예. 근데 이미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미지 판독은 이미 인공지능이 사람을 뛰어넘었고요. 근데 물론 아직 의료에서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정도 속도면은 충분한 데이터만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면은 머지않아서 웬만한 의사들은 뛰어넘는 수준의 어떤 영상 판독 인공지능이 나오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실제 의료계에서 제일 핫한 인공지능 분야가 영상 판독 분야입니다. 오히려 오진율도 훨씬 적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게 놓치는 부분은 없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쓰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독자적인 진단을 하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은 의사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들을 도와준다든지 또는 잘 안 보이는 것들을 표시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만 해도 기존의 사람 의사들이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데만 해도 큰 도움은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그 판독 기술이 점점 좋아진다면은 네. 사실은 부분적으로라도 의사를 대체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의사들 진짜 그동안에 엉뚱거리고 살았잖아. 야, 이제 겸손해지겠구만. 네. 그러면 이제 새로 생겨나는 부분들은 새로운 역할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코치? 건강 코치.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가 사실은 전체 의료비 중에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네. 비만이라든지 당뇨병, 고혈압 같은 네. 이제 성인병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을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네. 이미 많은 뭐 앱 회사라든지 웨어러블 회사들이 사실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다들 큰 성공을 거둔 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를 네. 여러 가지로 따져봤더니 네. 공통된 의견은 인간은 너무 게으르다. 인간은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네. 거기다 웨어러블 하나 채워주고 아. 앱 하나 깔아준다고 갑자기 다음 날부터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건데 근데 이제 여러 앱 회사들에서 우리만으로는 뭐가 부족할까 생각하다가 결국은 사람 코치를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앱 뒤에 코치가 붙는 거죠. 그래서 해봤더니 앱만 줬을 때보다 사람 코치가 조력을 줬을 때 살 빼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올라간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는 것은 인공지능만으로는 힘든 것 같고 거기에는 사람이 붙어야 되는 게 아니냐. 역시 인간은 인간의 말을 그나마 좀 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옆에서 계속 네. 계속 막 이렇게 쪼아대고 이럴 사람이 필요하다는 네, 거죠. 그런 말씀인데 물론 이제 그게 그 자체가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기보다는 이제 의사들의 역할이 상당 부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의사가 했던 역할은 사실 지식에 기반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지식에 기반한 진단, 치료였었는데 물론 그 상당 부분이 사실 인공지능이 도와주거나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잘 하기 힘든 역할을 사람이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건강 코치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치의 역할. 근데 그거는 좀 뭐 신뢰되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의사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라는 언급을 먼저 드렸던 거고요. 그게 꼭 의사가 되라는 법은 절대 없을 것 같고 네. 당연히 뭐 간호사 선생님들이 되실 수도 있을 거고 네. 또는 영양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그래서 그 역할을 매우 중요해질 텐데 사실 그 역할을 이제 누가 맡게 될지도 조금 지켜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야, 이제는 뭐 공부 잘한다고 무조건 의대 가는 그런 문화가 많이 개선되겠어. 그래야 돼 사실은. 자식을 해야지. 네. 근데 우리 요양병원은 내가 볼 땐 제일 오래 갈 병원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딱 간파하시고. 요양병원은 어차피 뭐 특별한 막 수술이나 기술 이게 필요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제일 필요한 게 사람 손길이거든. 네, 그런 점들이 있죠. 그죠? 네, 당장 오늘 아침에 제가 뵌 할머니들만 해도 가서 제가 절대 사실 병원에서는 할머니라고 절대 안 부르거든요. 저는 항상 어머니라고 그게 부르고 마케팅 포인트. 꼭 혼자 와드리고 예. 물론 이제 의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제 중요하고 네. 개인적으로도 큰 보람을 느끼는 게 제가 어떤 뭐 대단한 치료를 해서 물론 항생제를 써서 폐렴을 낫게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다른 데 계셨을 때 정말 식사도 못 하시고 막 약해져 가서 이대로 가면 얼마 못 살겠다 싶었던 분들이 그냥 제가 모셨을 때 밥도 좀 더 드시게 되고 조금 더 건강해지시고 그런 폐렴 같은 것들이 잘 안 걸리시게 되는 것들도 큰 보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네. 아직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의료가 4차 산업의 핵심이니까. 네. 죄송한데 꽃이라는 표현을 꼭 좀 꽃이에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핵심 네. 꽃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남은 또 이야기를 의료 관련된 4차 산업 이야기를 2부로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자, 저희는 금요일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10년 빠른 방송 설마했던 그 세상 지금부터 여러분의 귓가에 펼쳐집니다. 정영진 최욱과 함께 미리 만나는 미래 미미클럽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8회차 네. 2부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등장하신 우리 김치원 원장님,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부는 재밌었다, 2부 재미없어지면 안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2부에 더 막 현란하고 네. 또 우리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검증되지 않은 얘기도 괜찮아요. 그 지어내세요 그냥 막. 그냥 좀 사람들을 갖고 노세요. 될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네. 얘기했다가 꼭 책에 나온 얘기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동화적 상상력까지도 곁들여가지고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2부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선물을 크게 드리는 드리죠.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잠시 후에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4차 산업혁명과 의료, 4차 산업혁명의 꽃이자 핵심 의료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의료에 접목된 4차 산업혁명이 예를 들면 또 다른 분야로 확산되거나 뭐 또 다른 분야와 다리를 잇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도 꽤 클 것 같거든요. 예,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네. 개연성은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국 그 의료에서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의 시발점은 환자들 또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 뭐 웨어러블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디바이스가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이런 걸 쇼핑이랑도 연결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웨어러블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또는 어떤 위치를 많이 가는지 이걸 대단히 직접적인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쇼핑몰에서 가진 데이터와 결합을 시킨다면은 네. 이 사람은 어떤 쇼핑 패턴을 가졌는지를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는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어떤 우리 가게 근처로 온다는 것도 바로 잡아낼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렇게 그 사람한테 된다면 맞는 미리 광고를- 쿠폰을 쏜다든지. 예. 그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예, 잘못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1층에서 한 30초 있었는데 2층에서 한 4분 있었고 3층에서 한 1분 30초인데 이게 또 보니까 화장실만 잠깐 갔다 오는 것 같더라. 이러면 얘는 2층 매장에서 뭔가를 좀 많이 본 것 같다. 네, 그런 식의 데이터도 가능할 그럼 겁니다. 2층 매장에 있는 뭐 매장들에서 이렇게 뭐 쿠폰을 쏜다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좀 기분이 살짝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근데 이제 있겠죠. 본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는 뭐 괜찮겠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의 사례인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몇 년 전에 지진이 한 번 있었는데 네. 그때 웨어러블을 썼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한번 조사를 해봤다 그래요. 네네. 그랬더니 그 지진 근처 지역 새벽에 지진이 났었거든요. 네. 웨어러블 찬 사람들이 자고 있었는데 네.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깨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그 진앙에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깨고 조금씩 떨어질수록 점점 적게 깨더라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물론 어차피 지진은 다른 것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진을 잡아낸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네. 만약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지역의 사용자들이 이상하게 한밤중에 깨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지진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경찰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네. 혹시 이 지역에 무슨 일이 터진 게 아니냐. 또는 소방서 입장에서도 무슨 어떤 재난이 발생한 게 아니냐. 네네. 이런 것들을 얻는 데이터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웨어러블 뭐 이걸 찬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서 갑자기 체온들이 0.5도에서 평균 1도가 높아지더라. 네. 이 동네에 무슨 독감이라든지 뭐가 네네. 유행을 하는 예,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네. 측정을 할 수도 메르스.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은 아이디어 차원이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제 논의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의 저희가 이어폰을 다 나눠주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이어폰에다가 체온 센서를 넣으면은 예, 혹시 거기서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데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을 체온이 많이 올라가신 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잡아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전염병 같은 거 혹시라도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제 전파되면 곤란하니까요. 이어폰에 체온계를 단다. 네네. 그래서 높은 놈은 딱 승무원이 야 너 나와 이래갖고 수갑 채우고 안경 벗어. 야 어디 메르스를 빨리 꽉 다물어라.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사례를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중에서 스마트 칫솔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칫솔이요? 예, 그 이빨을 얼마나 잘 닦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회사인데, 네. 근데 뭐 제품 자체는 그런데 그 회사가 뭘 했냐면은 네. 그러니까 칫솔을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잘 안 쓴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쓰게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네. 아예 보험을 하나 만들어 버렸습니다. 치과 보험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치과 보험을 엮어서 이 칫솔을 잘 쓰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싸게 보험을 대줄게 하는 컨셉을 적용한 거죠. 블랙박스 달면은 보험료 깎아주듯이. 네, 비슷한 케이스죠. 네, 대개는 근데 그런 것들을 보험회사들이 주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네는 희한하게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보험을 아예 하나 만들어버리는 네, 이런 사실은 이제 결합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꼭 기술로만 뭘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정적인 뭐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지난 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사실 인간이 너무 게으르거든요. 이거 시키고 싶어도 참 인간들이 안 하는데 그러니까 현금을 내미는 겁니다. 야 잘하면 돈 줄게. 그리고 실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웨어러블을 채워주면서 사람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한 그룹은 목표를 달성하면 주머니에다가 현금을 꽂아주는 그룹이 있었고요. 한 그룹은 현금을 꽂아주진 않고 똑같은 액수를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하기도 해주고 또 어떤 그룹은 돈을 아예 안 주고 그냥 차라 알아서 잘 걸어라 이렇게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총 1년 동안 연구를 했고요. 처음 6개월 동안에는 그렇게 돈을 주다가 6개월이 딱 지나는 순간 돈을 안 주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딱 예상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현금을 주머니에 꽂아주는 그룹이 가장 많이 걸었고요. 근데 6개월이 딱 지나서 돈을 안 주는 순간 쭉 떨어져서 모든 그룹의 차이가 없어졌어요. 같아지는구나. 네, 마치 걸으면 건강이 나빠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돈만 안 주니까 바로 안 걷는다. 그래서 역시 현금이 짱이구나 라는 교훈을 얻었던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안 걸었을 것 같아. 그 돈 주다가 딱 끊어지면 기분 나쁘고 그래서 반항심에 더 안 걸어. 돈 앞에 장사 없네. 네. 그건 최욱이랑 똑같네요. 최욱도 돈 안 한 주면 발짝도 안 움직입니다. 네, 저는 스마트 칫솔까지도 나오고 이 침대 뭐 이런 거랑 또 침대? 연결시키면 뭐 나올 것 같은데 하나. 자는 네, 패턴 뭐 이런 아무래도 거? 수면 문제가 사실은 현대인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일부 회사들이 이미 시도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센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혹시 두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제가 코를 꽤 골거든요. 근데 경험해 보면 한쪽으로 모로 누우면 코를 확실히 덜 곤다고들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스마트 침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 코 고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침대가 쓱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모로 높게 만들어주는 것도 나와 있었고요. 나를 누군가 이렇게 밀어서 네, 침대가 스스로 날 움직여서 밀어서 옆으로 돌아눕게 만들어주는. 기가 막히네. 다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소문으로 들어서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침대 회사가 망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아했죠. 저도 이렇게 코 고는 사람을 위한 기가 막힌 제품이 있는데 왜 망했나. 그리고 좀 여쭤봤더니 그게 코는 안 고는데 밤새 굴러다니니까 수면의 질이 너무 나빠져서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다. 다만 코만 안 골았을 뿐이다. 뭐 그런 단점이 있다는 설이 코는 있었습니다. 안 골았지만 얘가 자꾸 날 이리저리 굴리니까. 그리고 또 그거는 둘이 자긴 좀 뭐하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혼자 자는 건 괜찮을 수 있어도. 그렇군요. 이거 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뷰티 쪽과의 뭐 연계는 없을까요? 넓은 의미에서는 뷰티도 역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슷한 종류의 센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들 잘 아시는 그 프랑스의 유명한 브랜드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염색약. 이미 이제 시판한 제품 중에 자외선 감지 센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창고처럼 피부에다 바르고 다니면은 얼마나 많은 자외선에 노출이 됐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아무래도 선크림 잘 바르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로서는 아직 그런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부 측정기가 있어요. 간단한 작은 지갑만한 사이즈의 웨어러블이 있어서 그거를 피부에다 갖다 대면 지금 피부에 얼마나 건조한지 하는 피부의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제품도 있고 또 실제 국내 회사 중에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또는 LG 생활건강 같은 회사들에서 앱이나 또는 이런 장비들과 많은 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긴 뭐 카메라 성능이 앞으로 더 좋아지고 이런 센서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그냥 내 피부의 상태를 카메라로 찍어서
얘가 지금 현재 얼마나 건조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뭐 관리가 가능한 네, 되겠네요. 지금 네. 이미 비슷한 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은 건조까지 알아내는 건 조금 힘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잡티가 어디에 많은지 또는 모공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까지는 최신 핸드폰 정도로는 상당히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제품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무좀이나 곰팡이 네. 이런 거는 바로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아마 뭐 현미경 같은 야, 것과 무좀을 연결 뭐 이거를 잡아내 봄 모르냐 무좀을? 아니요. 이 웃을 일이 아닌 게 네. 그 발 뒤꿈치 각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무좀 각질이 있고 네. 그 그냥 각질이 있어? 압력에 의한 각질 이 두 개가 아 전혀 달라요? 우리 눈으로 볼 땐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 두 개가 다 있어 그러면 양쪽에? 아니 나는 없는데 그게 이제 무좀에 의한 건지 뭐 압력이나 건조해서 그런 건지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조금 다른 경우인데 아마 비슷한 경우로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논문으로 쓴 수준이긴 한데 미국에서 어떤 연구를 했었냐면은 이제 서양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암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햇빛을 받으면 피부암이 많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초기 단계에는 이게 그냥 점인 건지 맞아. 이상하게 생긴 점인지 이걸 사실 알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연구인데 어떤 걸 해봤었냐면은 그 점 사진들을 되게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피부과 의사들 시켜가지고 네가 보기에 이게 점인 것 같니 암인 것 같니 해가지고 거기다 답을 달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공지능에게 새로운 사진을 들이밀었더니 피부과 의사들보다 정확하게 판독을 하더라. 그러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방금 최욱 씨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카메라로 뭔가 수상쩍어 보이는 점 사진 하나를 찍으면은 그걸 바로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물론 그 자리에서 암이 다라고 얘기는 못 해주겠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피부과 의사들이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당신은 빨리 피부과 가서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된다. 와. 이런 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능합니다. 이거 기가 막히다 진짜. 최근 오늘 많이 잡아내네. 내가 다 잡아야 돼. 난 진짜 서울대 나 무시하지 마세요. 아유 절대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합니다 예. 나. 예, 가방끈만 짧아요 나는 그냥. 우리 최욱 씨가 워낙 그 또 아픈 데가 많아요. 온몸이 종합병원이라 뭐 하나 안 걸리는 병이 없어서 건강 관심이 많아요. 네 많아요. 근데 야. 이게 보니까 물론 이제 이런 기술들이 발달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병원을 뭐 아주 가까이 있으면 그래도 좀 가볼 텐데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내가 가고 싶은 병원이 아주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거나 이러면 좀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이런 뭐 스마트 기기들이 원격으로 가능한 것들이 좀 많이 발달하는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도 이런 활용이 좀 많이 있습니까? 네, 특히 미국 같은 데서 많고요.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훨씬 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얘기하는 의료의 접근성, 그러니까 병원 가는 게 사실 너무 쉬운 나라잖아요. 네.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뭐 대도시에 살지 않는 뭐 예를 들면 와이오밍주 시골에 사는 농부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진짜 큰 문제면 대도시로 가셔야 되겠지만 어지간하면 그냥 여기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수요가 있을 겁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태아,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태아에 대한 건강 관리를 하는 검사들이 예전부터 있습니다. 네. 저희가 비자극 검사라고 해가지고요. 아마 이제 산부인과 가시면은 허리에다가 그 배에다가 띠를 하나 둘러가지고 태아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보는 검사들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예전에는 반드시 병원에 갔어야 됐고 그리고 아날로그 형태였기 때문에 바로 옆에 검사 결과가 있어서 의사가 그때마다 옆에 와서 확인을 했어야 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 굳이 병원까지 가야 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처방을 받으면 환자가 집에 그 장비를 가지고 가고요. 그래서 집에서 그 띠를 두르면 멀리 있는 의사가 결과를 봐줄 수 있고 네. 그래서 진짜 문제가 있으면 오시라고 하겠지만은 큰 문제 없으면 굳이 대도시 갈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어쩌면 원격 의료가 더 우리보다 활발하게. 네, 아무래도 큰 나라들에서 수요가 많을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근데 사실 한 가지 더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제가 아까 의료의 접근성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네. 그게 꼭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돈 문제. 돈 문제. 네, 얼마나 비싼 의료냐가 네. 사실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뭐 솔직히 저희가 조금만 의원에 가서 감기 진료 한번 받으면 얼마 안 내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 한 번 만나는데 벌써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좀 간편한 기술을 쓰면은 의사 만나는 것보다 조금 수준이 떨어질지는 몰라도 훨씬 싼 가격에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웬만한 환자는 그 정도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도 역시 있습니다. 뭐 흐름에는 맞지 않는 얘기일 수 있는데 문득 네.
그저 내시경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참 너무 원시적이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췄으면 좋겠어요. 예. 뭐 이상한 거 뭐 쑤셔놓고 난 이거 너무 원시적인 것 같아. 예. 받아봤어요? 난 대장 내시경은 안 받아봤어요. 아 그래요? 위 내시경을 해봤는데 네. 와 힘들죠. 정말 죽을 뻔했어. 수면 안 했구나. 네. 아. 그 깬 상태에서. 깬 상태에서 막 집어넣는데 와 난 정말 와. 왜 깬 상태에서 해? 에? 왜 깨? 수면 보통 다 하지 않아요 요즘에? 요새는 수면으로 많이 하시는 요새는 텐데. 다 수면으로 합니까? 예, 뭐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수면으로 하십니다. 하시는 분이 뭐 예뻤어? 아이씨. 아니 난 또 재워놓고 난 못 믿잖아. 그래서 나 무조건 끝까지 눈 동그랗게 뜨고 있었지. 와 근데 그 참 어떻게 이렇게 원시적으로 하나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상상하기로는 무슨 알약 같은 거에 카메라나 달아서 네. 딱 삼키면 안에서 따다다닥 다 찍어갖고 따다닥. 사실 어? 있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저희 네. 캡슐 내시경이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의사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기술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역시 사람이 제대로 들어가서 왜냐하면은 안으로 들어간 것을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캡슐이 스스로 몸 안에서 돌아가면은 캡슐이 알아서 찍어주는 사진을 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면 놓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는 위나 대장에는 안 쓰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이 직접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게 소장인데 주로는 소장은 현재의 방법으로는 기존 내시경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장을 촬영하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좀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쪽에? 뭐 이 정도 기술이라면은 사실 그걸 제어하는 것도 절대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드론처럼 이렇게. 네. 그리고 드론도 이미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심지어 이제 드론도 스스로 날아다니니까요. 사람이 굳이 조종하지 않아도 어떤 경로를 세팅해 놓으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걸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은 사실 캡슐 내시경도 그런 정도로 한 단계 더 진화하는 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캡슐도 이제 인공지능이 적용이 돼서 들어가서 이제 보다가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파악이 됐다 싶으면 계속 그 주변을 좀 더 자세히 찍는다거나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네네. 그 정도도 안 하고 서울대가 뭐 합니까? 다 같이 반성하겠습니다. 근데 알약이 계란만 하면 어떡하래 너. 그거 삼키는 게 훨씬 더 힘든데. 네. 네, 문득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네. 또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빅데이터 활용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게 결국 이제 개인 정보들이 네네. 특히 이제 건강 관련 아주 민감한 정보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뭐 이게 좀 요리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한 걱정은 의료계에서는 별로 안 하십니까? 사실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도 그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 우려가 매우 크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제 우선 그 정보에 대한 우려를 떠나서 실제 많은 데이터들을 모으는 사례를 가지고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에서 운영되는 사이트 중에 Patients Like Me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페이션 뭐요? Patients Like Me. 환자는 나를 좋아해? 그러니까 나와 같은 환자들. 아, 예. 참 나 못하겠어 부끄러워서 서울대가 우리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니 여러 이제 희귀병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닮으니까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네, 주로 희귀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네. 환자분들께서 이제 답답한 거죠. 의사들 만나긴 힘들고 만나봤자 별로 얘기도 별로 안 해주고 그냥 갑갑하니까 우리끼리 서로 돕자. 그래서 환자들이 모이는데요.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니라 자신의 질병 정보를 샅샅이 올립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무슨 약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느끼는 증상은 뭐가 있고 그리고 어제 병원 가서 검사 받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이런 것들을 시시콜콜 올리는 분들이 거의 몇십만 명 이상이 모여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지금 느끼는 증상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남들도 다 느끼는 거구나라든지 이건 너무 이상한 증상이니까 빨리 병원 가봐야 되겠네라든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이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 자체는 사실 지금까지 어떤 그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기는 한데 거기 많이 방금 뚫린다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네. 뚫렸을 때 근데 사실은 뚫리는 게 또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게요. 거기에 정보를 올리시는 분은 정말 좋은 의도에서 본인의 사진 이름까지 다 올리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미 더 공개를 해버린 거죠. 그분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보안 문제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어떤 감추고 싶은 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의사들은 많이 걱정을 합니다. 특히 이런 데이터가 어느 한 군데에 모이게 됐는데 그게 뚫렸을 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라는 걸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네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막연히 의료 데이터라고 하면은 네. 다들 너무 민감한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막상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저의 혈압 데이터라든지 저의 혈당 데이터 같은 거 누가 관심이나 있을까 싶은 거죠. 그 데이터 누가 들여다본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보험회사. 네. 그건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하죠. 근데 이미 보험회사가 제가 예전부터 보험에 가입해 있고 제가 이미 당뇨 환자라는 걸 안다면 사실 또 상관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예민한 데이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생충. 예를 들면 뭐 기생충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집안에 좀 예민하게 정신병 환자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예민한 데이터일 수도 있고. 그렇지 가족력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사실 그리고 유전병이라든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방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보험회사라든지 누구한테 가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데이터가 다 예민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 물론 다 감추고 싶다는 데이터를 저희가 억지로 다 꺼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아주 예민한 데이터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은 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본인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다른 환자들도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보안 항상 이 숙제예요. 그 늘 숙제죠. 네, 뭐 좀 서울대가 좀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헬스케어 분야가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네네. 가장 큰 걸림돌이나 뭐 숙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규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규제. 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의료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규제에 대한 지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법으로 물론 이제 의료법이 뭐 다 취지가 있어서 만들어진 거긴 한 겁니다. 또 실제 환자를 보호하거나 이런 목적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게 이제 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많은 것을 규제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식약처라든지 이런 이제 규제 기관들 또 역시 마찬가지 규제의 의미에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식약처라고 할 수 있는 FDA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만을 다루는 부서를 따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얘네는 뭔가 성격이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신약 다루는 것만큼 너무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조금 더 환자들이 빨리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자. 이제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그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계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사실도 사실은 조금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장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뜻이 있는 거죠. 환자 안전이 우선이니까 의료계는 항상 보수적이어 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도 너무 보수적이고 또 그게 보수적인 걸로 인해서 잃을 것도 있지만은 얻을 것도 있을 건데 보수적인 것 때문에 잃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보수적인 태도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근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헬스케어라는 산업 자체의 구조가 대단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헬스케어라는 산업은 어떤 제품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환자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쓰도록 결정하는 사람, 보통 의사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돈 되는 사람, 보험회사가 되겠죠. 그 셋이 다 다릅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웬만한 산업은 안 그래요. 제가 스마트폰을 파는 사람이면 소비자만 설득하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면은 발전 회사만 설득을 하면 되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는 그 셋을 다 설득을 해서 셋이 다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셋이 생각보다 생각하는 게 다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앞에 뭐 규제도 말씀드렸고 보수성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둘 못지않게 산업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산업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도 높지만 굉장히 또 걸림돌도 많이 있겠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도 걸리겠고 제도도 같이 따라줘야 되고 맞습니다. 의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로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로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상시험을 해서 결과를 논문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또 의사들은 또 과학자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들을 제대로 내놓으면 또 다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디지털 헬스케어는 아직 이 분야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좋은 거 하나 만들면 알아서 써주겠지 이러고 왔는데 그러고 찾아갔더니 의사들이 야 니들 논문 썼어? 논문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네 걸 어떻게 믿어야 되니? 네 말만 믿을 수는 없잖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메타 분석의 선구자가 또 명순권 씨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네. 예, 많은 논문을 쓰셨죠. 네네. 우리 선생님은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저도 뭐 여기저기 부실합니다. 아, 그래요? 예, 뭐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예, 눈도 안 좋고. 근데 굉장히 말씀 잘하신다. 아주 감사합니다. 달변가시네. 네, 입만 살았어. 앞으로 내가 볼 땐 명승권 박사의 뒤를 이을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명 선생님을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야, 명승권 박사는 방송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이 지향점인 것 같아요. 걱정이 있어서 그래요. 네. 나중에 또 체육관한테 엄청 혼날 텐데 그러면 맨날 혼내거든요. 네, 이 분야에 들어오면 호되게 혼납니다. 아 그런 거군요. 네, 이게 텃세가 있어요. 네, 저는 그냥 안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도 저희가 또 퀴즈 하나 드려야 되는데 네. 오늘은 뭐 좋은 퀴즈 하나 건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25만 중증 질병 환자들의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입력된 질병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임상시험 참여를 주선하거나 연구기관에 익명으로 전달하는 그런 회사고요. 아까 망신 준 회사로군요. 환자는 나를 좋아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 아니라는 걸 힌트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영어로 안 적으셔도 되죠? 근데 그렇죠. 한글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영어로 적으셔도 되고 하여튼 그 정답만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물 선정해서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SKT 인사이트 블로그에 가셔서 미미클럽 8회 게시물에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정답자 가운데 저희가 선정을 해서 누구 미니 인공지능 스피커 저도 쓰고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거요? 네. 사셨어요? 네, 미니도 쓰고 있고 그냥 누구도 쓰고 있고요. 와, 좋습니다. 네. 이거 왜 사요? 여기 경품 받으시면 되는데. 네, 안타깝게 다 사버렸네요. 아하, 우리 참 뿌리고 있는데. 그리고 운동하면서 듣기 좋은 웨어러블 스피커. 네. 커피 한 잔의 여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치원 원장님 모셨는데 오늘은 캐스팅이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괜찮아요. 네, 오늘 괜찮습니다. 원장님 뭐 좀 못다하신 말씀이라든지 아니 뭐 오늘 뭐 어떠셨어요? 우선은 우리 팟캐스트계의 유재석들을 모시고서 같이 방송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혹시 방송을 듣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직은 실감을 잘 못하실 거예요. 네, 이게 뭐 이제 정영진 씨, 최욱 씨도 마찬가지시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많이 퍼져 있지도 않고 또 심지어 써 보시는 분들도 에게 뭐 이거 가지고 나한테 뭘 도와준다고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아직은 좀 발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4차 산업혁명 모든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데이터 이야기일 건데요. 예, 결국은 물론 회사들이 조금 잘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데이터가 이 제품이 더 좋아지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밟다 보면은 제품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될 텐데 다만 그 마중물의 역할들을 그런 환자들 또는 소비자들께서 조금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많지는 않으시겠지만은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의사분들이 계시다면은 의사가 보수적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만은 그래도 신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저희가 혹시 다 무시하고 사는 건 아닌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환자들에게 또는 본인이 보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쓸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또 당신께서 스스로 써보시면서 환자에게 줄 수 있는 가치를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서울 YG 요양병원 원장님입니다. 여기 우두머리예요. 베드 몇 개죠? 저희 베드가 200개 정도 됩니다. 200개야. 200개 주인이야. 야, 베드 200개면 그 침대값만 해도 부자야. 야,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김치원 원장님. 명승권 박사보다 훨씬 부자겠네. 그분은 뭐 생활은 어렵지. 이분이 또 이제 나중에 또 더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도 가고 그러신대요. 그래요? 네.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김치원, 미국에서는 피쿨원. 이렇게. 별로입니까? 야, 이게 환자는 나를 좋아하는 거랑 뭐가 달라? 피클론. 재치 있지 않아요? 야, 귀엽지 않습니까? 예. 서울대들 말고 배 잡어. 십자 쓴 게 예쁩니다. 일본 가면 달광원? 이거 봐. 탐 났잖아. 왜 그래? 너만해. 나도 하나 하자. 중국 가면 짜샤이원. 딸깍 나오잖아. 왜 그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치원 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미미클럽은 SK텔레콤 유튜브 채널 또 페이스북 채널과 팟캐스트에서는 팟빵, 몽팟, 아이튠즈 등 다양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미미클럽 꼭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퀴즈에 참여해서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제 2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울어. 여러분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시즌2를 기다린다는 댓글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왜 SK텔레콤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를 만들까요? 인공지능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는 기술이 되고 자율주행차가 정말 안전해지려면 기술과 세상을 잇는 5G 네트워크의 힘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5G 앞에서 만나지 못할 미래는 없습니다. See you tomorrow. SK텔레콤.